(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유의 확률 P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P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값이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관측된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P값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의한 이 방법은 위키피디아를 따랐습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정의가 다른 건 너무 어려워요. 글 같지 않고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것을 대신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약점은 있지만 나름 제 생각에는 가장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P값을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귀무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립가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크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귀무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귀무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상태에서 관측된 결과는 관측될 결과는 어느 거냐 하면 관측된 결과는 요 3을 말합니다. 요게 관측된 결과고 그거보다 극단적인 결과라 그랬는데 귀무가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 하면 관측 결과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큰 경우죠. x바가 3보다 큰 경우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 빗금 침면적이 P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이래요. 근데 관측된 결과는 1입니다. 1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관측이 x바 값이 1이 나왔어요. 보다 극단적인 거라는 뭐냐 하면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것은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작은 경우의 확률이니까 이것이 P값입니다. 즉 P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확률 변수 x바가 1보다 작을 확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P값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바가 3보다 클 확률을 말합니다. 이제 양측 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뮤가 뮤낫이고 대립가설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극단적인 건 어느 것일까요? x바 값이 뮤낫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쪽과 이쪽이 극단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자, 관측된 결과가 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인데 이쪽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쪽 관측된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고 그 확률은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양쪽이 있다 그랬죠. 이쪽과 극단적인 건 이쪽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 값은요 P값이 아니고 P값의 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3보다 큰 것은 그 확률은 P값이 아니고요. P값에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P값과 알파를 비교하면 우리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그림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축 검정인데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측된 결과가 파란 거로 하늘색으로 표시합니다. 관측된 값이 3이에요. 그리고 알파를 정했어요. 알파가 여기 빨간 면적이고 이게 알파입니다. 이때 3은 채택 영역에 있습니다. P값은 무엇이 P값이라고 했냐 하면 이것이 P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값이 알파보다 큰 경우입니다. 근데 3은 채택 영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기무과설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관측된 결과가 3입니다. 관측된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요거고 P값입니다. 요게 그러면 알파는 이쪽에 있는데 기각 영역과 채택 영역하는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크리티컬 밸류고요. 그럼 이때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크리티컬 밸류의 오른쪽 면적이겠죠. 이게 알파입니다. 3은 채택 영역에 있나요? 기각 영역에 있나요? 기각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P값과 알파를 비교하면 P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과설을 기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1, 2, 3 경우에마다 단축 검정이냐 양측 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검정 규칙은 간단해집니다. P값과 알파를 비교해서 P값이 알파보다 크면 기무과설을 채택하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과설을 기약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값을 구하는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달라지고요. 양측 검정에는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의 확률 P값이 유의순보다 작으면 이 경우죠. 기무과설을 기약합니다. 이것은 맞는 문장입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모수 세이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의 기대값은 세이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를 세이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즉 추정량을 세이타 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추정 방법이냐 하면 세이타와 세이타 헤드 값을 가장 적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수와 추정량 값 간의 차이가 가장 적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곱을 합니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차를 이만큼 측정할 수 있어요. 즉 모수와 추정량 간의 오차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평균 제곱 오차. 평균을 내기 때문에 expected가 평균이고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이고요. 오차는 요것이 오차이기 때문에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MSE라고 부르고 이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MSE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이 오차가 적은 것이 좋으니까 첫 번째 파트가 작으면 좋고 또한 두 번째 파트가 작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물론 그 외에 제곱이 있고 뭐가 있겠지만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작으면 좋대요. 어느 때가 가장 적을까요? 이것이 이퀄이 되면
여기 둘이 같아지면요, 요 항목은 0이 됩니다. 이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즉 불편성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추정량 세이타가 있는데 그거의 기대값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일치하는 경우를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편성이 좋은지 왜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포는 관역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포도 관역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근데 탄착점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탄착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탄착점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평균이 빨간색의 별로 표시했는데 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과 관역은 일치합니다. 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탄착점의 평균점이고 관역은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점이라 이렇게 됩니다. 즉, 요 대포는 불편성을 만족하는 대포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착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려는 관역은 여기 세이타라고 있고, 그런데 탄착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착점의 평균은 여기 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평균 좌표는 여기입니다. 즉 탄착점의 평균 좌표와 세이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이타에 대해 기대값이고 보수 세이타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좋은 대포일까요? 당연히 이게 더 좋은 대포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평균적으로 맞추기 때문이고, 여기는 목표를 아니고 다른 데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표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목표 근처를 맞추는 거고요. 이건 딴 데를 맞추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 대포냐? 이게 좋은 대포고, 결국 통계학에서도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입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분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분산 항목이 적으면 좋은데 1번과 2번을 비교했습니다. 이거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탄착점이 이거는 상당히密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산되어 있어요. 그럼 탄착점이 집중되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탄착점이 집중되어 있다와 탄착점이 분산되어 있다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데이터 1 해트라고 하고 여기가 데이터 2 해트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1 해트의 베리언스는 이 정도고요. 데이터 2 해트의 베리언스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 베리언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라 1번이 2번보다 좋은 대포입니다. 즉 베리언스가 작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불편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불편성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상한 것은 왜 표본의 분산을 표현할 때 분모가 n-1이냐, n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 왔습니다. 모집단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분모가 n이니까 마찬가지로 n인 q제곱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다음 예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에 10, 20, 30으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고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복원 추출을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S제곱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표본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S제곱이 이렇게 나오고요. 각 표본마다 여기 Q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S제곱을 구했더니 확률분포 이렇게 나오고 S제곱의 평균은 66.67입니다.
자, 여기서 10, 20, 30이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면 66.67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S제곱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분산하고 일치한다는 걸 여기 확인할 수 있고, Q제곱을 보겠습니다. Q제곱의 확률 분포를 구하니 이렇게 나오고, Q제곱의 기대가를 구했더니 33.33이 나와요. 즉 Q제곱의 기대값은요 5분산 이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Q제곱은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S제곱은 이것으로 보아서 불편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을 맞추는 반면에 Q제곱은 평균적으로 시그마 제곱을 맞추지 못하고 딴 값을 맞추고 있습니다. S제곱을 쓰는 이유, 즉 분모의 n-1을 쓰는 이유는 바로 불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X바도 불편성을 만족하고 S제곱도 불편성을 만족하고 P 표본 비율도 불편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X바를 쓰고 표본 분산을 S제곱을 쓰고 표본 비율을 P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불편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여기 불편 충정량의 기대값은 모수인 세이타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검정에서 제1종 오류가 나오고 제2종 오류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대립가설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무가설은 이 집단의 사람이 동양인이다. 대립가설은 이 집단의 사람이 서양이라고 했고, 동양인의 평균 키를 16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집단의 평균 키는 165인가 보다. 서양인의 평균 키는 17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평균 키를 보고 모집단의 평균이 165일까 아닐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동양인의 평균 키, 즉 165일 때에 이건 X바의 분포입니다. 뮤가 165일 때 X바의 분포를 그렸어요. 즉 이건 동양인의 평균 키의 분포를 보여준 겁니다. 밑에 그림은 서양인의 평균 키 175일 때, 이것은 뮤가 175일 때 X바의 분포입니다. 즉 서양인 키의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커트라인을 제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커트라인보다 작으면 기무것을 채택하고 크면 기무것을 기각하기로 얘기했어요. 즉 이거보다 작으면 동양이라고 할 거고 이거보다 크면 서양인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동양인은 키가 일반적으로 작고 서양인은 키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키 작으면 동양인, 키 크면 서양이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티컬 밸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 하면, 키가 큰데 동양인이야. 예를 들면 동양인인데 동양인 3명이 모였는데요, 3명의 평균 키가 180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판정합니까? 서양인이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그런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H나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즉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오류, 즉 서양인이라고 판정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인 봤어요. 서양인에 키 작은 성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성인 3명을 모았더니
표본 평균이 160이 나왔어요. 근데 이 커트라인 때문에 판정은 우리가 어떻게 판정해야 하나요? 판정은 동양인이라고 판정해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H낫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즉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한, 여기서 이를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입니다. 즉 동양인이라고 판정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때 알파와 베이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즉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고 하고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이타라고 합니다. 자, 디귿의 문장을 볼게요. 검정에서 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면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크리티컬 밸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줄이는 방법은요, 이 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이 빗금친 면적이었는데, 즉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요, 크리티컬 밸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알파 면적이 줄어듭니다. 빨간 거에서 푸른색 계열로 줄기 때문에 1종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2종 오류는 앞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 베이타였죠. 요 2종 오류의 면적이었는데 이제는 크리티컬 밸류가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2종 오류가 범할 확률, 즉 베이타의 값은 커집니다. 여기서 그림을 여기에 그려 있어요. 빨간 선이, 여기 있던 빨간 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크리티컬 밸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알파가 줄어들고 대신 베이타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면 제2종 오류의 확률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고, 그러나 여기서도 약간의 완벽한 문장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면 제2종 오류가 커집니다. 즉 알파를 줄이면 베이타가 커져요. 근데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지 않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것이 점점 뾰족해집니다. 이것도 뾰족해집니다. 즉 아까 빨간 선을 크리티컬 밸류 했을 때 빨간 빗금친 면적이 알파였다면 이번에는요 녹색 빗금친 면적이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도 녹색 빗금친 면적이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검정에서 표본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고정된 상태에서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면 제2종 오류의 확률이 증가한다 라고 쓰는 것이 가장 완벽한 문장입니다. 어쨌든 디귿은 틀린 것이라 정답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